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금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취해진 특별 사면 조치와 사면을 두고 번지고 있는 비판 여론, 이후 정치권과 대선에 미칠 영향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또 크리스마스와 함께 주말을 맞게 되는데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정부가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하고 한명숙 전 총리를 복권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통합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사면 결정을 존중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적폐의 상징을 풀어줘 촛불 정신이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주춤하고 있다며 거리두기 조치의 연장 여부는 다음 주를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먹는 치료제는 이르면 다음 달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5년 가까이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받아 석방됩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에서 제외됐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5번째 사면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 사면, 복권, 감형 대상자엔 모두 3,094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포함됐습니다. 애초 사면 심사 1차 회의 때까지만 해도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명단에서 빠질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2차 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 화합을 위한 결정이었다며 병원 소견서상 건강 상태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정부의 대표로서 말씀드린 국민 화합, 또 갈등의 치유 이런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선 복권이 결정돼 공직선거 출마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번 사면으로 박 전 대통령은 남은 형기는 물론 벌금도 면제받아 150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추징금은 면제되지 않아 한 전 총리는 남은 7억 원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사면 때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거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사안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한 부분도 고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밖에 일반 형사범 2,650명이 명단에 올랐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38명은 경제 회복을 위해 형 집행을 면제받거나 감경됐습니다. 최명길 전 의원 등 선거사범 315명도 복권됐고 제주 해군기지와 사드 배치 등 집회 시위에 참여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65명에 대해선 복권 또는 사면이 결정됐습니다. 사면 효력은 오는 31일 0시부터 발생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외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구치소가 아닌 병원에서 석방 절차를 밟게 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에 대해서 통합과 포용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최근 나빠진 점을 고려했다며 사면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이해를 구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의 사면 복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지금 통합과 포용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합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국민 공감대를 이유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최근 악화하면서 사면 심사 막판에 전격적으로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또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나 이재명 대선 후보 측과의 교감서를 부인하며 전적으로 문 대통령의 결단임을 강조했습니다. 선거를 고려했다면 더 좋은 타이밍이 있었을 것이라며 대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론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말은 전직 대통령의 사면 기준으로 제시해온 국민 공감대가 부족했더라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결정임을 감안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이 사면에 반발하는 가운데 후보 측은 민심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발표 2시간쯤 뒤 문재인 대통령의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법정은 계속된다며 박 전 대통령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면 복권 문제는 이제 형사사법적인 문제인 것이고, 그러나 국민들의 판단과 역사적 판단은 그와는 무관하게 그대로 존재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반성 없는 사면은 시기상조라고 밝혀온 이 후보는 문 대통령 결정에 대한 찬반을 묻자 즉답을 피했습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이미 결정난 사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송영길 대표도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존중한다고 짧게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결정임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민주당과 이 후보가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긋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발표에 앞서 당과 이 후보에게 의견을 묻거나 협의하지 않았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12월 8일 날 얘기 다쳤는데 그동안 한 번도 청와대 관계자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전화통화도 한 사실이고. 일부 지지층의 반발을 고려해 정치적 거리를 두는 것으로도 읽힙니다. 실제 당내 이른바 강경파 의원들은 반대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도 풀어줘야 하느냐며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고, 정청래 의원도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차분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중도층 지지를 놓고 다퉈야 하는 이번 대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윤영찬 의원은 SNS에서 한명숙 전 총리 복권과 박 전 대통령 사면을 함께 언급하면서 정치적 계산을 자제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분노에 힘입어 정권을 잡은 만큼 민주당은 촛불 민심의 동요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모두 사면 결정이 선거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속내는 한층 복잡합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가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 주체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에서 배제됐다는 점에서 보수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소식이 전해지자 윤석열 후보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박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면서 검찰 시절 형 집행정지가 불어됐던 건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고도 해명했습니다. 제가 불허한 것이 아니고 형집행정지위원회에서 검사장 그 결정을 따라야 하도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박 전 대통령 구속에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 후보의 역할이 주도적이었다는 점에서 속내는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차하면 당내 친박계나 박 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 지지층 일부가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탄핵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박영수 특검 관련해서 그 수사팀장을 맡았던 게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당내 이제 전체적으로는 안 그렇겠지만 당내 친박 일각에서는 분명히 이제 이번 계기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설 겁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두둔한다면 촛불을 들었던 중도층의 민심이 떠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사과는 이런 중도층을 위한 포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시 우리 당의 전신이던 새누리당이 입법부로서의 충분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선대위 차원에서 다른 언급은 자제한 채 환영한다는 짧은 입장만 낸 것에서도 복잡한 심경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별사면 대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배제된 것도 국민의힘으로선 난처한 상황입니다. MB 청와대 인사들과 홍준표 의원은 노골적인 이간질, 갈라치기라며 교활한 정치적 술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과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향후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까지 고려한 여권의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만 했을 경우에 확정된 지도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남겨둔 것이 아닌가. 일단 윤석열 후보와 김종일 총괄선대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다른 인사들 문제를 연결지을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대선을 앞두고 보수의 갈등이 재현되지 않을까 민심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격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 여야 정치권도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정부의 발표 직전 가진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면과 관련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아침에 오다 기사 제목 리스트 못 봤습니다. 송영길 대표한테 혹시 들으신 거 없으세요? 전혀. 지금 제가 상황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네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 역시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며 이른바 여당 패싱에 대한 당혹감을 나타냈습니다. 신문에 내가 이철희 수석과 만나 얘기했다는 것은 제가 12월 8일 날 얘기 다쳤는데 저는 오늘 24일이죠. 그동안 한 번도 청와대 관계자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전화 통화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심지어 박 전 대통령 측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몰랐었어요. 몰랐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받은 게 없으니까 제가 확인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기다렸던 거죠. 근데 이제 기사가 떴으니까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 드리고 있는 도중에 이제 YTN 자막으로 사면이 대통령께서 결정하셨다는 자막이 떴어. 그래서 이제 곧 발표가 있겠다 싶어서 기다렸던 거죠. 국민의힘 역시 알지 못했던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윤석열 대선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와 관련된 설명에도 애를 쏟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지난 2019년 박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 집행정지를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불허한 것이 아니고 형집행정지위원회에서 검사장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하도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 전문가 의사들이 형집행정지 사유가 안 된다 해서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당장 최순실 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는 윤 후보를 겨냥해 심판의 대상이라고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의 입장도 개인별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른바 최순실 저격수로도 불렸던 민주당 안민석 의원, 잘못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존중이나 예. 대통령 결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네네. 좀 역사적인 문제이거든요. 법적으로는 주범이 박근혜고 종범이 최서원 씨입니다. 주범을 풀어주고 종범은 감옥에 둔 이 논리적인 불일치. 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아. 그리고 아직도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면을 환영한다면서도 그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사면의 결과 야권의 어떤 정치적인 좀 좋지 않은 영향력이 미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야권이 극복해야 될 문제이고 저는 사면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 사면 복권 대상에는 최명길, 최민희, 박찬우, 이재균, 우재창 전 의원 등도 포함돼 내년 지방선거 출마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을 결정해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현재 거처가 없는 박 전 대통령은 일주일 뒤에 실제 사면이 이루어지더라도 병원 치료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감 생활 동안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아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 자신의 특별 사면 소식도 입원 중인 삼성 서울병원 병실에서 접했습니다. 사면 발표 2시간 반 뒤 공식 입장도 비교적 신속하게 나왔습니다.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과 함께 사면 결정을 내려준 문 대통령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거처가 없는 상태입니다. 탄핵 정국 당시 서울 삼성동 집에 머물렀지만 이를 매각한 뒤 내곡동 사저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내곡동 사저 역시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아 법원 경매를 통해 매각됐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면이 이뤄진 뒤에도 입원 치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당분간 병원에서 아마 치료를 받으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병 치료가 전념해서 건강이 회복되면은 가족분들은 좀 빠른 시일에 만나시겠다. 퇴임 후 활동과 관련해선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정치인을 비롯한 누구와도 만나지 않겠다는 말을 대신 전했습니다. 다만 치료가 끝나면 국민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고 밝힌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공개적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심을 거슬렀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면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도 제기돼 동의 서명이 쇄도하기도 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이듬해까지 이어진 촛불 집회는 누적 참가 인원 1,600만 명을 넘어서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1년 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 결정에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촛불 정부를 자임한 현 정부가 민심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촛불 시민의 의사 상관없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사면됐다는 점에서 이 사면에 반대하고 앞으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 법원이 판결한 내용들을 사실상 형용화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건 사면권의 남용이고 시민단체들은 청와대가 사면 이유로 든 국민통합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적 사면에 통합이란 이유를 가져다 놓았을 뿐이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국민 여론이 아직도 70% 가까운 국민들이 박근혜 씨의 사면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민 대화합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특별 사면한 것은 대한민국 시민들에 대한 배신 행위이고 특별 사면 소식이 전해진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엔 사면 반대 청원이 올라와 순식간에 10,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국정농단한 것에 대해서 전혀 사과를 하고 인정도 안 하고
국민들한테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사명권 남용이다 생각이 들고요. 보수단체들은 박 전 대통령 사면 소식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결정이었다면서 뒤늦게라도 결단을 내려 다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가 좀 결정해질 마음으로 자기가 다 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줄곧 석방 집회를 이어온 우리공화당 측은 삼성 서울병원 앞에서 석방 축하 집회를 벌였습니다. 사면 소식이 전해진 첫 주말에는 우리공화당을 비롯한 여러 보수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석방 축하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한편 내란 선동죄로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만기 출소를 1년여 앞두고 이번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은 말 몇 마디로 감옥에 가두는 야만적인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면서 같은 날 발표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는 통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이석기 전 의원이 교도소 정문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지지자들의 환호에 화답합니다. 구속된 지 8년 3개월 만에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겁니다. 통상 가석방 대상자가 차는 전자발찌도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의원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내란 선동에 대해 말 몇 마디로 감옥에 가두는 야만적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말 몇 마디로 오랫동안 감옥을 가두는 이런 야만적인 정치적인 행태는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구속 기소된 것을 거론하며 같은 날 발표된 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대해선 통탄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악랄한 탄압으로 말 몇 마디로 현역 의원을 감옥에 쳐놓은 사람이 사면이 되고 그 피해자는 이제 나와서 가석방하는 형식을 띠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이 전 의원은 북한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체제를 전복하고자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내란 선동 유죄, 내란 음모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이 몸담고 있던 통합진보당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됐습니다. 이 전 의원과 옛 통진당 국회의원들은 내란 선동과 국회의원 지위상실, 정당 해산 재판을 뒤집기 위해 잇따라 재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수건사업인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이 전 의원 판결 등을 협상카드로 활용한 정황도 드러났지만 법원은 내란 선동의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속부터 정당 해산, 재판 거래 의혹까지 이 전 의원과 박 전 대통령의 질기 낙연은 특사 발표와 가석방 날까지도 이어졌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으로 풀려납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전국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배정호 세한대 교수, 김정혁 경제사회연구원 언론센터장과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통령이야 국민 통합을 위해서, 미래의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솔직히 배경이 뭘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진영으로 굉장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특히 이제 코로나19라는 국난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어느 때보다 국민 통합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도 대변인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밝힌 것이 국민 통합과 포용을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보수 측에서도 내세우는 가장 큰 명분이 국민 통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여야, 보수, 진보 구분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어깨 수술을 받았죠. 허리 디스크도 안 좋죠. 또 최근에는 정신적인 불안 증세까지 보였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부담인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을 그대로 5개에 놔둔 상태로 임기가 끝날 경우에는 두고두고 본인의 정치적인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결자 해지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전격적으로 이 사면을 단행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과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좀 다른 부분은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는 이제 DJ 대통령 당선인이 요청을 해서 YS 대통령이 수용하는 그런 형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 다르고 예.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 스스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 다르고 두 번째로는 하나는 이제 대통령 선거 이후에 했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 75일을 앞두고 이렇게 이제 전격적으로 했다는 그 점이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지금 배 교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서 뭔가 정치적, 정무적 판단이나 고려가 없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고 사실 탄핵에다가 유죄 수감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인데 정치적, 정무적 고려가 없으면 그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어떤 고려가 있었을까요? 고려를 여러 가지 했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부담감이 일단은 큰 거는 예를 들면 현직 대통령 2명을 선거로 뭐 쿠데타로 뭐 집권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투표를 통해서 당선된 현직 대통령 2명이 지금 대통령 문 대통령 내내 집권 기간 내내 감옥에 가 있다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분들을 거기다 놔뒀을 때에 정치적 부담감이 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계산이 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게 만약에 국민 통합이 진짜 목표였다면 그리고 반대 그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에도 무릅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거 사면을 해야겠다라고 대통령이 만약에 정말로 결심을 하셨다면 두 대통령을 모두 사면을 했어야죠. 그런데 이제 한 분만 했는데 그것도 대선을 앞두고 그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왔을 경우에 과연 이 선거에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인가가 아직까지 굉장히 좀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계산에 넣지 않았을까. 그리고 더불어서 한명숙 전 총리나 이석기 전 의원을 같이 이렇게 끼워서 넣음으로 해서 그런 뭐 어떻게 보면 구색도 좀 맞추고 본인들이 이제 해주고 싶었던 분들을 해주면서 또 이쪽도 해주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양쪽의 균형을 맞추는 듯한 모습도 보여지네요. 아무튼 여야 정당들은 이제 상당히 이제 셈법에서 좀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만은 대선 후보들이 뭐라고 그러는지는 한번 좀 직접 들어보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이미 결정난 사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면 복권 문제는 이제 형사사법적인 문제인 것이고, 그러나 국민들의 판단과 역사적 판단은 그와는 무관하게 그대로 존재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박 대통령의 사면은 좀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좀 빨리 건강을 좀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검찰에 계셨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불허하셨었는데 그때랑 지금 입장이 어떻게 바뀌신 건지 궁금합니다. 뭐 제가 불허한 것이 아니고 형집행정지위원회에서 검사장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하도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결과를 놓고 과거로 거슬러 가서 얘기를 해서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럼 이낙연 전 대표는 왜 얘기를 꺼내가지고 그렇게 심한 타격을 입었을까요? 참 안쓰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기다리지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건 지나간 얘기지만 그럼 이재명 후보는 득실을 따질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실보다는 더 득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결국 이제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진영 대결로 가기 때문에 진영의 지지층들의 결집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중도 무당층의 표를 누가 잡아가느냐가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도 무당층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여론조사가 한 10%포인트 우세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을 해 줌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중도 무당층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행보를 하고 있는 중도
또 무당층으로 외연 확장에 탄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차별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는 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탄력을 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수 입장에서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을 안 했다면은 사면을 요구로 해서 결집을 하면서 공세를 취했을 텐데 이 부분이 상당히 사라지니까 공세의 포인트가 사라진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주목이 되는 부분은 이걸 이재명 후보와 상의 없이 했다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의 부담을 상당히 덜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이 사면과 관련해서 진보 진영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입장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 함으로 인해서 이걸 이제 부담을 덜어줬고 또 하나의 포석은 뭐가 담겨 있냐면은 선거 개입에 대한 여러 가지 시비가 있는데 이것도 상의해서 했다면 그런 시비가 있을 거예요. 근데 혼자 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도 좀 덜어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중도 외연 확장 움직임에 상당히 좀 탄력을 주는 네.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다 짊어지고 가는 걸로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는 됐다는 것인데, 근데 이제 야권 쪽에서는 아니 왜 한 사람은 풀어주고 한 사람은 안 풀어주냐, 뭐 우리를 갈라치게 하려고 그러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지금 갈라지고 있는 거 보면 여권 지지층이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반발이 상당히 센데 말이죠. 그렇죠. 뭐 득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럼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후보가 아니지만 예. 올 초에 이제 그 얘기를 사면으로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아마 분명히 당 대표셨으니까 청와대하고 상의를 했을 거예요. 상의하고 얘기했을 텐데 야당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민주당에서 반발이 심하니까 청와대가 이제 모른 척했고 이낙연 후보는 이제 공중에 떠버리는 바람에 굉장한 타격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지도가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자가 되긴 했어요. 이낙연 후보가. 근데 저는 이번에 과연 이재명 후보와 상의를 전혀 안 했을까? 그것도 사실은 좀 이해하기는 좀 힘들어요. 적어도 이렇게까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문제를 그 청와대가 전혀 당이라든가 이재명 후보와 상의라든가 혹은 통보 없이 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아스러운데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어쩔 수는 없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한 건 아까 우리 배정호 교수 얘기한 대로 그 미리 알려줬다는 얘기가 알려지면 그 경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난이 쏟아질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 추운 겨울 감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냥 있습니다라는 것이 더 부담스러운 건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되어 나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에 이제 다시 확 사회적 이슈가 발화되는 것이 더 부담스러운 것인지 윤 후보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윤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매우 곤란한 성탄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은 윤석열 지금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해서 구속 기소해가지고 사법처벌을 받도록 한 그런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지금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들리는 전언에 의하면은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게, 괘씸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이번에 이제 사면 복권이 되면서 메시지를 내놨어요. 그 메시지를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라는 메시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심심하게 사의를 표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 조만간에 전념을 치료에 하고 국민들께 직접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본인이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서는 감사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그러면 과연 앞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지지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부정적입니다. 이유는 일단 두 사람의 굉장히 관계가 안 좋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에게는 좋은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침묵한다 해도 이 침묵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강성 친박, 예를 들면 태극기 세력들이 공개적으로 나서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할 경우에는 보수가 분열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현재 네 분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보수의 분열이 두 군데서 생기는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부담이 클 것 같습니까?
김 부담이 센터장님. 있겠죠. 예.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심신이 모두 피폐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 흔히 번아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수술을 받아서 뭐 예. 죽을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거의 공황 상태 가까운 부분 때문에 이제 진료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4년 8개월 거의 9개월 가까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집권 기간보다 더 긴 기간을 감옥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더구나 예. 이제 가족들과도 만나지 않고 혼자 있으면서 굉장한 심신의 피폐를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변하는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 혼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는 얘기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보니 야권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는 듯한 그런 기류가 있더라고요. 예. 오늘도 아까 배 교수 얘기하신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부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라든가 혹은 뭐 내가 곧 나은 다음에 대통령 그 국민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 말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게 제가 알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평소에 그 메시지 태도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각이 제대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이 됐는지가 예. 조금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예.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 김종혁 센터장의 주장대로 유영하 대변인이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굴절시켰다면은 이분만을 상대로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은 절대 없겠고 본인이 주장하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신 얘기를 자기는 구술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라는 그래서 이 부분이 액면 그대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대선 국면에서 뭔가 메시지를 던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일단 휴양하시면서 병치료에만 전념하실 것 같습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야권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네. 왜냐하면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됐을 경우에 그게 지지자들의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요.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이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감정적인 골이 있을 거예요. 예. 그 감정적인 골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뭐 그보다는 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원망이라든가 뭐 분노가 더 크겠지만 예. 그런 부분과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판단, 공적인 판단 이 두 가지를 잘 포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도 보수 정당을 대변했던 그런 후보로서 대통령이 된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본인이 고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권에서 주장한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냐. 물론 두 분의 지금 수감된 조건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기간도 다르고 이거 야권을 갈라치게 하는 거 아니냐. 이게 갈라치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왜 마저 한 분을 더 안 내놓느냐라고 오히려 또 결집하는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까? 진짜 갈라치기가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관계라면서 갈라치기라고 주장을 하는데 일종의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풀어주지 않느냐라는 항의의 메시지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관계가 작동이 되려면요. 예. 친이 친박 예. 이 두 세력이 현존하는 확실한 정치 세력으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사실상 계파의 수장이기 때문에 이분들 중심으로 정치 활동을 계속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전제가 성립이 해야 돼만이 이 이관계 주장이 맞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좀 전혀 없는 얘기고 예. 그렇다면은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주지 않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청와대 입장에서는 두 사람의 일단 범죄 내용과 양태가 좀 다르다.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순실 씨가 좀 주동이 돼가지고 예. 이루어진 범죄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주동이 돼서 펼쳐진 그런 범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국민들의 좀 정서도 좀 온도차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명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먼저 석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만약에 이제 여론의 추이를 봐가면서 판단하겠지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본인의 임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전에 사면할 가능성도 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김 사장님 저는 어떠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예. 이게 어떤 이번 사면의 정치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면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입니다. 이것은 법적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통치행위고 정치적인 결정인데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몇 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혹은 덜 살았기 때문에라는 그런 형사 사법적인 그런 절차에 따라서 사면을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식의 얘기를 따지자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80세가 넘었어요. 예. 한국 나이로 41년생이니까 81세인가 2세인가 그런데 예. 그렇다면 그 고령의 전직 대통령을 집어넣는 것과 그럼 69세인 분이 뭐 몇 년 더 살았는데 만약에 명분을 내세우려면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거든요. 너무 고령이니까 뭐 이런 식의 내세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갈라쳐서 한 사람만 내놓은 것은 이 자체의 사면이 나름대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진짜 통치행위로서의 사면이라면 그건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렇죠. 촛불 민심을 거스르면서 진보 진영의 반발까지 불러일으키면서 하는 건데 이명박 대통령을 왜 안 꺼내놓나? 이 문제군요. 만약에 정말로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어서 내 진영의 반발을 무릅쓰고 내가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 행위를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두 대통령을 다 하는 게 맞겠죠. 지금 이제 우리 센터장께서는 뭐 정치적 계산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무적 판단 없이는 하지는 않았겠죠. 저는 이제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지금 진보 진영, 민주 진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한 70~80%가 부정적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사면해 줬을 경우에 그 역풍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도 감안했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여기에 한명숙 전 총리라든지 또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도 가석방이라든지 또는 뭐 복권을 한 것도 정치적인 균형을 고려한 그런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아무튼 야권에서는 일단 갈라치기를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권을 지지하던 진영에서는 이미 상당한 반발이 있고 하다 보니까 요거 시간이 해결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선을 70여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의 정책 경쟁에도 점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방 공약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한부모 가정지원 확대를 핵심으로 한 돌봄 공약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변화한 시대 흐름에 맞춰 우리 군체계를 혁신하겠다며 종합 국방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선택적 모병제 도입입니다. 출생률 저하 등을 고려하면 모병제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징집병 규모를 줄이고 전문 영역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모병제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임기 내에 징집병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모병을 통해서 전투부상관 5만 명을 증원하고 행정, 군수, 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이렇게 되면 청년 일자리도 10만여 개 늘어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병사 월급도 오는 2027년까지 200만 원을 넘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지지 취약층인 청년 남성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본격적인 공약 경쟁에 뛰어든 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아동고아와 18살을 넘긴 퇴소자들을 위한 단체를 찾아 봉사하며 약자와의 동행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오늘 고아 권익연대를 방문했습니다. 여전히 돌봄 위기와 고립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윤 후보는 이어 한부모 가정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돌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관심으로 떠올랐던 양육비 미지급자 문제와 관련해선 신상 공개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바탕 불거졌던 가족 리스크 이후 지지율이 출렁이면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공약 행보에 속도를 내려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미 비호감 대선 이미지가 굳어진 상황에서 공약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건 양측 모두 고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시장 시절 김 처장을 잘 몰랐다고 했지만 당시 동행한 해외 출장 사진이 공개되며 거짓말 의혹까지 제기됐는데요.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출장에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자양 PD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생을 마감한 김문기 처장. 김 처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지휘라인인 개발 1처장으로 일하며 성남에 뜰 컨소시엄 선정 과정은 물론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유한기 개발본부장에 이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 중 두 번째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 처장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성남시장 땐 몰랐던 직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가 한때 지휘하던 그 부하 직원들 중에 한 명이고, 어쨌든 이 수사 과정에서 그게 연원이 돼서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죠.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네.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하지만 이 후보와 김 처장이 포함된 일행이 찍힌 사진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해외 출장에 유 전 본부장과 김 처장이 동행한 사실이 사진으로 드러난 겁니다. 보통 수행을 저렇게 밀착으로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동안 이런 리모델링과 부동산 관련 또 대장동의 핵심으로서 계셨던 분인데 모르셨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차라리 옛날에 한번 뵀는데 기억은 잘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당시 출정 일정표를 확보했는데요. 1월 6일부터 9박 11월 일정에 주된 출장 목적이던 노면 전차, 즉 트램 연수 일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관광 일정도 적지 않았습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 촬영장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등 주요 관광지는 물론 재래시장과 쇼핑몰 방문도 적혀 있습니다. 관광 일정에 술자리까지 함께한 김 처장을 이 후보가 몰랐을 리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제보 받은 것에 따르면 함께 술도 마시고 또 성남시 가로수에 대해서 서로서로 뭐 이야기 나누고 저녁 식사 자리도 같이 가졌다고 해가지고 이런 증언들을 저희가 좀 입수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처장을 모를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은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당시 출장에 동행했던 성남시 관계자들을 취재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이 후보가 당시 술자리에 한 차례 참석한 사실은 기억하지만 일정 전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거는 뭐 없었어요. 따로 그냥 일행들 중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따로 나와서 뭐 이제 맥주 한잔 하거나 쇼핑하거나 그랬지. 같이 어울려서 몰려다니고 뭐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그냥 뭐 시장, 요 골목 재래시장 뭐 이런 차원에서 그때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한 바퀴 돌아보고 이 정도지. 그거를 뭐 따로 설명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어울리거나. 다른 출장자 역시 당시 일정이 빡빡해 이 후보가 도시공사 직원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짓말 논란까지 휩싸인 이 후보는 당시에는 김 처장의 하위 직원이라 기억하지 못한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우리가 놀러 간 게 아니고 공무상 출장을 도시공사가 그 트램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게 도시공사라서 같이 간 거죠. 같이 간 이제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 후보 발언 진위 공방 속에 대장동 의혹 재판 두 번째 준비기일에 나온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은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 이익을 우선시했다며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김재양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 재판부가 쟁점이 됐던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압수물을 확보할 때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인데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지지자들의 응원 속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올해 마지막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바 없습니다. 성실히 재판받겠습니다. 네,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늘 박근혜 씨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부인 정경심 전 교수와 함께 심리를 받는 재판은 50분 만에 끝났지만 재판부 결정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교가 이미 제출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이미 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PC 등을 모두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재판부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제3자가 피의자의 정보 저장 매체를 이미 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반드시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도 검찰이 PC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해 왔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대법 판례를 오해하고 있다며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정 전 교수가 본인 사건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를 쓰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하기까지 했었는데 어떻게 참여권을 더 보장해줘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PC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방어권을 위해 했던 몇 마디로 정 전 교수가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제 동양대 PC는 표창장 등 자녀 입시 서류가 위조된 증거가 다수 발견돼 별도의 정 전 교수 입시비리 혐의 항소심에선 유죄 증거로도 사용됐습니다. 사실상 내용이 겹치는 조 전 장관 부부 1심에서도 핵심 증거일 수밖에 없어 재판부 최종 판단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이의제기 서면을 검토한 뒤 다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여러분은 여기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베이비붐 세대, X세대, 그리고 요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MZ세대. 나라마다 전쟁도 있었고 산업화의 속도도 달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촌 전체가 똑같은 세대가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익숙한 세대를 의미하던 C세대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C세대가 뜻이 좀 바뀌었습니다. 보십시오. 예전에 C세대는 온라인에 익숙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세대를 말했는데 지금의 C세대는 코비드19 코로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학창 시절, 사회에 막 진출하는 시기를 코로나19 속에서 보낸 청소년, 청년이 넓게 이 코로나 세대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디지털 기술에 아주 친숙하죠. 그다음에 생활 공간 따로 있고 가상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막 넘나듭니다.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그 대신 코로나19 때문에 환경 위생에는 관심이 높은 편이고요. 메타버스나 집에서 홈스쿨링 하는 데는 아주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C세대의 사회 경제적인 특징을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X세대나 베이비붐 세대는 부동산 투기 투자에 능했다면 C세대는 주식이나 코인 투자 같은 거에 훨씬 더 발전돼 있을 것이다. 요 중간쯤에 있는 게 MZ세대가 되겠죠. 예. 주로 특징을 보면은 자기가 고르기도 하고 골라 들어가서 자기가 창조해내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모여가지고 즐겁게 즐기기도 하고 C세대는 그래서 이쯤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로블록스, 제페토 들어가서 즐기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시스템과 재료를 가지고 자기가 게임을 만들어버립니다. 캐릭터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좋다고 하면서 달려들어서 함께 즐기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정말 잘 되는 사람들은 수익이 생겨서 수익을 얻기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게 흔히 말하는 홀로렌즈라고 하는 거죠. 쓰고서 가상 증강현실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걸 쓰고서 블랙 락시티 전문가들하고 특정한 도시에서 만나서 일주일 열흘씩 함께 묵으면서 서로의 기술과 경험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별도의 도시가 하나 만들어지고 이 도시에 가서 또 다른 나로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들어가 보기도 힘든 세대에서 뭐라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자, 청년들한테
직장에 구할 때, 방구할 때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너무 늦은 이야기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두 번째로 맞는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 전야입니다. 방역 조치가 강화된 가운데 서울 도심 분위기는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홍대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느껴집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곳 홍대 거리엔 한가운데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돼 있고 그 주변으로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물품을 파는 가설 매장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코로나19가 없었던 날과 비교를 하면은 오늘 이브는 인파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게 주변 상인들의 설명입니다. 아무래도 밤 9시까지만 주점이나 식당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덜 몰렸다는 건데요. 시민들도 짧아진 성탄 전야를 밖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아쉽다고 말합니다. 이분 날인데 9시까지 영업 제한을 거니까 친구들이랑 밥도 못 먹고 카페도 못 가서 좀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방역수칙상 4명까지밖에 만날 수 없어 모임 자체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식당 업주들은 특히 밤 9시 영업 제한으로 늦게까지 매장을 열어둘 수 없어 이번 연말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이라면 금요일인데다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겹친 오늘 같은 날은 매출이 크게 느는 게 정상이지만 큰 기대는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2차로 찾는 주점에선 더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코로나19 발생 전 성탄 전야엔 하루 300만 원 이상을 팔기도 했지만 오늘 매출은 30만 원도 안 나올 것 같다고 하소연합니다. 2차, 3차 음식점은 사실상 밤 9시부터 시작인데 9시에 장사를 못하게 해버리니까 저희는 뭐 아침에 장사를 할 수도 없고. 이처럼 방역수칙 때문에 매출에 큰 타격이 이어지자 일부 자영업자 단체는 집단 휴업에 돌입할지를 두고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업 뒤엔 소등 시위부터 방역수칙 불복까지 예고하고 있는 만큼 거리 두기를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거리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이틀째 6천 명대로 내려왔지만 위중증 환자가 나흘째 1,000명을 웃돌며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의 연장 여부는 다음 주 상황을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600명 넘게 줄면서 이틀째 6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인 17일과 비교하면 1,000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1,084명으로 또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나흘째 1,000명대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국 78.8%, 수도권 84.4%로 여전히 포화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일 넘게 중환자 병상에 있던 환자 210명에게 전원과 전실 명령을 내렸는데 98명은 일반 병실로 옮겼거나 옮길 예정이고 22명은 이미 숨졌습니다. 국민들께 밝혀드린 대로 하루 1만 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병상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회전율을 높여나가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당국은 한정된 병상과 의료 인력 상황에서 코로나 관련 병상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환자의 진료가 지연되는 등 일부 피해가 예상된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정부는 1,000명을 훌쩍 넘었던 하루 이상 병상 대기자 수가 이제 300명대로 감소하는 등 병상 병목 현상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유행이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거리두기 연장 여부는 상황을 더 지켜본 뒤에 다음 주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연장을 한다, 또 안 한다, 또 어떻게 된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주일간 상황을 보면서 다음 주에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는 등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와 백신 3차 접종 확대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며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천 명대로 내려왔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오늘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예,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6,233명. 그러니까 오르다가 멈추긴 했는데 다시 내려가고 있는 건 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부 입장은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거리두기가 이제 먼저 인원을 먼저 줄였던 6명, 8명 했던 거로는 이제 3주째가 접어들었고요. 일단 이제 지난주에 18일부터 이제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이제 올라가는 게 정체되는 국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18일에 시작된 이제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한다면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안정세가 예측되기는 하지만 교수님 위중증 환자 수는 왜 계속 늘고 있는 겁니까? 예, 위중증 환자는 실제 환자가 발생하고 나서 일주일에서 2주 사이 있다가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에 7,000명대 확진자 나왔었던 그때 확진자 중에서 일부가 중증 환자로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의 중증 환자 숫자는 이번 주도 6,000명까지 나왔기 때문에 뭐 짧으면 1, 2주, 길면 2, 3주 동안 중증 환자는 또 어느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위중증 환자가 많아지니까 코로나 중환자가 격리 병상에서 또 일반 병상으로 일반 병상에 있던 또 다른 질환 환자들은 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문제가 계속 악순환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떡하죠? 예, 특히 이제 상급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중환들이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거나 에크모를 달고 있거나 이래버리면 다른 병원 전원도 힘드니까 그런 분들이 격리 해제가 되면 일반 중환자실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미 상급 종합이나 대학병원들이 그 코로나 중환자실 만드느라고 전체 중환자실의 3분의 1 이상을 또는 뭐 심지어 절반 정도를 중환자실 빼놓은 상황이니까 지금 중환자실 구하는 게 모든 과마다 거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수술하는 과 같은 경우는 중환자실이 준비가 안 되면 아예 수술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격리 해제된 분들이 또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런 이제 그 일반 중환자실의 사용을 더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누적된 그런 이제 어려움들을 이제 병원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앞서 기자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 상황을 일단 좀 지켜본 다음에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다음 번 주에는 아마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는 힘들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완화가 되더라도 중환자실이 안정되는 데까지 2, 3주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 의료 체계가 한 5천 명의 확진자 수준 정도에 세팅돼 가지고 지금 준비가 된 상황이라 만약에 섣불리 완화했다가 다시 확진자가 올라가게 되면 똑같은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된 상황을 위해서는 적어도 2주 정도는 연장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자에서 개발했다는 먹는 코로나19 이제 치료제 뭐 들여오는 날짜도 한 달 정도 앞당긴다 그러고 물량도 뭐 한 7만 얘기하다가 30만까지 확 늘려서 계약을 했다 그러고 이제 들여오는데 이거는 어떤 효과가 어떤 사람한테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임상 시험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경증의 중등증의 증상이 아직은 중등증 이하고요. 그다음에 고령이라든지 이제 고위험군들 중심으로만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환자들 대상으로 초기에 투여를 했을 경우에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이제 입원하는 확률을 한 80에서 90% 정도 완화하고 사망 예방 효과도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알려진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기에 고령층에 주로 투여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 달쯤에 화이자사에 먹는 치료제가 도입될 예정이고요. 또 정부가 머크사에 먹는 치료제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신약이다 보니까요. 부작용 우려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화이자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HIV 치료에 쓰던 그런 성분들을 개량해서 만든 거기서 임상 경험들이 좀 많은 약이고 그런 중대 이상 반응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머크에서 나온 거는 이제 바이러스 유전자를 좀 조작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혹시나 사람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게 아니냐 의심 사례가 있긴 있었지만 연구 단계에선 그런 게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다음에 그리고 이런 치료제는 한 5일 정도 매우 단기간에 약을 쓰고 끊는 약들이기 때문에 어떻든 그런 이상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지 않고 또 있더라도 그 정도는 치료 효과를 위해서 이제 감당하면서 치료해야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신 때도 우리가 속도가 늦었다고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먹는 치료제도 역시 우리는 뭐 몇십만 이렇게 계산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보면 뭐 몇백만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서
이거 또 너무 뒤진 거 아니야?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그러니까 고위험군에서 사용되는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누적 확진자가 이제 4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화이자가 30만 명 들어온다 그러면 2년 동안 발생한 환자한테 쓸 수 있는 물량이기는 사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행 규모가 아주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한 30명, 40만 명이면 고위험층이나 고위험군에만 쓴다 그러면 거의 100% 다 써도 되는 정도의 물량이고요. 예. 다만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 워낙에 뭐 확진자 규모가 크고 하루에 지금 뭐 미국은 25만 명, 영국 같은 경우 9만 명씩 발생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량 자체를 많이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3차 접종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3차 접종 속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3차 접종 속도가 최근에 뭐 하루에 뭐 50만에서 100만 정도 접종을 하고 있고 특히 60대 이상은 65%를 넘어선 상황이라서 일단은 이제 유행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3차 접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접종률은 아주 매우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런데 일부 국가에서는 4차 접종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마 4차 접종을 해야 되는 시기랑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마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 자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백신 접종 효과가 떨어진다든지 또는 백신 효과의 기간이 짧아지게 되면 4차 접종도 이제 어느 순간인가 정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교수님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일단 코로나19가 아니라 다른 걸로 아프신 분들은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지정이 돼서 막 정신없는 데는 좀 피해 주시고 네. 지역에 있는 병원들부터 좀 이용을 해 주시는데 무조건 큰 병원으로 가신다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 주시면 지금 뭐 큰 병원 가더라도 중환자실이 별로 없는 상황이니까 예.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것도 같습니다. 감안하셔야 예. 될 것 같고 당장 이번 한 주나 2주 정도가 아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갈림길이 되겠군요. 네. 다들 방역에 협조하셔야겠습니다. 예,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하의 찬 공기가 엄습한 거리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를 밑돌았습니다. 명동 주변의 노숙인들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 중에 또 홀몸 노인들 이런 분들이 또 따뜻한 식사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입니다. 그분들의 불편함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와서 앉으시면은 다 서빙을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드시고 싶은 대로 뭐 밥이든 국이든 반찬이든 드려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해하세요. 이런 대접을 못 받아봤거든요. 그러다 오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아주 음식이 다양하게 그런데 매일 올 때마다 메뉴가 다르고 음식이 아주 맛깔나게 맛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죠. 제가 고기를 좋아해요. 우리 애가. 따님이? 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쟤를 영양가 있는 걸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집의 수입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 오면 너무 잘 먹고 가요. 너무 잘 먹어요. 영양 보충을 다 하고 가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환영합니다. 명동 밥집입니다. 사랑합니다. 지금은 평일날에는 600에서 650, 주일날은 750에서 800여 분 오십니다. 저도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이 주변에 이렇게 노숙인들이 많고 홀몸 노인들이 주변에 많은지 몰랐어요. 봉사자들이 없으면 여기 운영이 안 되거든요. 저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되게 소중한 분들이고 사람들이 봉사하는 모습이 꼭 천사들 같아요. 좀 너무 과장됐나요? 한 끼 먹고 가는데 엄청 힘들죠. 더 힘내고 한번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